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뉴데일리 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정치계의 유명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김경재 후보입니다. 왜 제가 후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냐면 대선에 뛰어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김경재 후보님이라고 경칭을 붙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근데 또 뭐 낯선 분들이 제가 소개를 좀 간단히 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자유민주연맹 총재를 하셨죠. 자유총연맹. 옛날 그 방공 그렇습니다. 쪽이었죠. 요즘 뭐 멸공 그거 갖고 노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모시기 전에는 한때 야당의 투사로 날리셨잖아요. 예, 뭐 투사할 거 없이 그냥 적당히 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 스스로 한번 소개를 간단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해주시죠. 뭐부터 할까요? 그 미국 시절부터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선 제가 1942년생이고요. 예. 우연히 오늘 보다 보니까 내 동기생을 만나서 고등학교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나왔고요. 뭐 재수가 좋아서 그 시절에 뭐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2명인가밖에 들질 않았는데 고해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정치학과 제가 60학번이니까 64년 졸업하고요. 그때 30명 중에서 요새 그 군대 안 간 사람들 시비가 많이 걸리죠. 요새는 이제 TO가 부족해서 군대 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때 우리 30명 중에서 아마 군대를 간 사람이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많이 안 갔어요. 그 당시 물리대 정치학과 30명 중에. 그래서 무슨 뭐 독자다, 어디 귀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 그래서 요새도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병역을 이상한 이유로 이렇게 그만두었더라고요. 근데 4년 6개월을 공군을 다녔는데 그때 참 억울했어요. 왜 공군이 왜? 공군 장교 훈련 4개월 받고 근무 복무연원이 4년이고 김신조 내려왔다고 해서 또 현역이 2개월 늦어서 4년 반을 공군에서 소위 중위로 타고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장교는 제대로 안 그러고 전역이라고 합니다. 전역하고 난 다음에 사상계사 편집부장을 했어요. 그 유명한 장준하 시절에 그리고 사주는 장준하시고 이제 발행인은 조선일보 주필 출신 부한혁 선생. 부한혁 씨. 왜냐면 제가 거기 들어간 건 장준하 선생 때문에 들어간 거죠. 학생 시절에 좀 시끄럽게 대모를 많이 해서 학생 시절에 장준하 선생과 약간의 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여권이 안 나와 버렸어요. 유학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데모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는 저를 사상적으로는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데모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데모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친구들의 등 떠밀려서 요새도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등 떠밀려서 뭐 연설을 해달라, 사회를 봐달라, 성명서를 읽어라. 그래서 쟤를 꼭 끼워서 해야만 뭐 이제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생각한데 대학 2학년 때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토론대가 대통령상이 유일하게 있었어요. 제일 크고 이틀간 계속하고 그래서 주임 교수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데 너 육사 토론대에 좀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why me? 왜? 잔소리만 나가라면 나가 이런단 말이야. 제가 재수 좋게 어떻게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육군사관학교 주최 토론대회에서. 그래서 3학년 때는 나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시 나가야 됐어요. 근데 저도 왜 제가 또 나갑니까? 다른 사람이 망신나가는데. 근데 제가 거기를 가야 할 이유가 우승기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응급은 제가 하고 우승기는 물리대 학장실에 있다가 반납을 하니까 어차피 저는 한번 가야 돼. 그러니까 민병대 교수가 야 니는 뭐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체면상 갔다 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기는 갔는데 어떻게 재수가 좋았는지 제가 그걸 또 먹었어요.
연속.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심사위원이 한 44억의 대학에서 나오는 이틀 동안 하니까 심사위원들 그 회의에 어떻게 같은 대학에 계속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관례는 옳지 않다. 네. 그리고 이 차이가 많으니까 네. 이 사람 다시 줘야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망외에 그 대통령상 2번을 받는 그런 영광을 가졌어요. 그것도 잘 안 깨졌어요. 그래 거다가. 그때서부터 정치인의 어떤 싹이 그리고 이제 맹아가 거기 있었군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시골 촌놈이 하루아침에 물리대 캠퍼스에서 좀 셀레브리티가 된 거예요. 유명해져가 돼요. 그리고 요만큼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때 8페이지짜리 신문에 7면이 사회면인데 육사 토론대 명예 요만한 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팬레터를 한 3,000장 받은 적이 있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자에 없는 데모 왕초 노릇을 해서 데모를 데모의 이슈라는 게 이제 박정희 정부의 한일 협상 바로 그겁니다. 한일 협정 반대 데모. 그러니까 상당히 우국적인 데모예요. 그러나 그리고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중앙정보부에 많이 끌려다니고 동대문에는 뭐 한 100번 이상 다녔지만 동대문 경찰서 그렇지만 저를 사상적으로 의심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데모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서 그때 사회학과 나온 어떤 정아무개 선배가 중앙정보부에 계셨는데 아니 왜 저를 안 줍니까? 니는 말이야 경상도 사람이야. 니는 말이야 니같이 데모 많이 하는 놈이 아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쓱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데모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니 골탕 좀 먹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상계를 갔는데 사상계에 있었던 것이 더 또 나쁜 영향이 됐어요. 사상계 장준하 씨야말로 또 반박정희. 나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유학을 포기했는데 4년 후에 우연히 이제 에큐메니컬 스칼라십이라고 WCC라고 있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거기에 스칼라십 시험을 봐갖고요. 또 재수 좋게 턱걸이로 해서 늦게 4년 후에 갔습니다. 근데 가고 난 다음에 한 1, 2년 되니까 여권이 취소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6년 동안 한국을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권이 68년에 그래서 70년에 풀어졌습니다. 풀어져서 제가 일본에 있는 무슨 국제 학생 청년 세미나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여권이 풀렸다 하니까 이제 갑자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물어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에큐메니컬 스칼라십 시험이 있어서 연습 삼아서 봤더니 서대문에 있는 이 무슨 경기대학교 캠퍼스를 갔더니 막 1,000몇백 명이 나오셨는데 물리대생들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동문과 뭐 불문과 철학과 정치과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눈치 보면서 슬슬 봤는데 아니라다가 똑 떨어졌어요. 그럼 그렇지 제가 될 리가 있나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후다가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제가 4등을 했더라고요. 3명이 간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왜 저를 불렀어? 하니까 2등, 3등은 독일어 선택제이고 1등은 영어 선택인데 이 1등이 물리대 철학과를 나온 대선배신데 무슨 자격 상실의 요원이 있어 잘못하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기적적으로 미국을 가게 됐죠. 근데 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권이 70년에 나왔으니까 75년인가 되니까 여권 취소가 돼버리더라고요. 갱신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반체제인으로 것 때문에 그런 그랬죠. 그래서 16년을 대한민국에서 못 살았어요. 주로 미국의 뉴욕에 계신 거예요? 아니 필라델피아. 내가 저 유펜에 다녔습니다. 유펜에 펜실바니아 대학이요. 그래서 72년에 가서 87년 말에 와서 그러니까 30대 그 팡팡한 청년 젊음과 40대 전반기 5년을 대한민국에서 소주 한 잔도 못 마시고 살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때 필명으로 박정희 유신 체제에 박사월, 대한 그래서 박사월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데다가 글을 쓰신 건가요? 그것은 이제 제가 학생 시절에 중앙정보부를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러다가
그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앞에도 내가 몇 번 끌려갔어요. 네, 네. 근데 요컨대 뭐냐면 그때 민비연이라고 아시죠? 네,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그걸 이제 제 친구 셋이가 만들었어요. 박범진, 네. 이종률 이 셋이가 예. 만들었는데 공교롭게 셋이가 딱 국회의원을 했네 묘하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주임 교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지도 교수 아무도 안 해주려 그래요. 네. 우리가 네. 말썽부려서. 그래서 제가 황성모 교수를 찾아가서 네. 뭐 이런저런 타박을 한참 하고 얘기를 했더니 황성모 교수가 네 나한테 뭐 사인 받으러 왔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선생님이 아십니까? 야, 그건 내놔라. 그래서 사인을 쫙 해주면 이거 좀 말썽 부리지 마. 네. 그래서 황성모 교수를 지도 교수로 해서 만들었는데 네. 나중에 황성모 교수가 이념적으로 좀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황성모에 대한 지원권을 해라는 것 때문에 저를 불러갔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김영옥 부장하고 닥달을 하다가 아니 부장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자세히 듣지도 못한 걸 어떻게 내가 그 초빙한 지도 교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 나 그거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을 좌익으로 좀 몰기 위한 거예요. 네.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설사 최악의 경우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 법정 증언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김영욱 씨한테 그렇게 닥달을 많이 당하지 않고 풀려난 적이 있는데 네. 나중에 미국을 갔더니 네. 김영욱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연락이 왔어요. 아, 김영욱 예, 씨가 먼저 연락 온 예, 거예요. 중앙정보부장. 네, 네. 근데 그것을 누가 연락을 했냐면 제가 필라델피아 살고 있을 때 박순찬 여사 있죠. 네, 네. 민주당 대표한. 예, 예. 그분의 아들이 변영호라고 있어요. 네. 필라델피아 한일 회장을 했는데 네. 그 양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중앙정보부장 그 김영욱 씨가 당신 좀 만나고 싶어. 미국에 이제 망명 가 있을 때죠. 그렇죠. 김영욱 씨가. 예, 예. 네. 근데 만날 생각이 있어. 그 인간이 왜 나를 만나요? 그러니까 뭐 긴박하게 뭐 얘기할 것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만났더니 뭐 그동안 학생 시절에 고통을 준 건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박정희에 대한 글을 좀 써야 되겠는데 당신 좀 글 써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때는 저는 박정희에게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반이 녹음을 쫙 하고 네. 녹음을 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풀어서 내가 의문스러운 것을 항상 질문하도록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유펜 대학에서 6년 공부했는데 뭐 건성으로 그 코스웍은 하긴 했습니다만 네. 주로 그 책 쓰느라고 시간을 예. 많이 보냈죠. 네. 그 책이 나중에 한국까지 와서 200자 원고지 7,200매니까 엄청난 거죠. 예. 5권짜리 책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한참 쓰면서 박정희에게 반하게 됐어요. 그게 김형욱 회고록이죠. 예, 네. 그걸 쓰면 그게 이제 주인공이 박정희와 김대중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한참 쓰면서 예. 야,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 예. 옛날 일제 때 일본 육사 갔다가 사상적 고뇌를 겪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이 양반 대단하다. 그래서 박정희한테 반했어요, 내가.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일본의 한민통이라는 네. 단체 있죠. 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 민통연합. 네. 왜 제가 이제 북미직 의장을 했죠. 그게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예, 그게 거죠? 한민통인데 네. 한민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한민통은 굉장히 우파고 네. 일본 한민통은 좌파예요. 네, 네. 네. 그래서 1980년에 일본에서 김대중 구출 네. 긴급 국제 회의라는 걸 했는데 네. 제가 그걸 이제 그때 한민통 부의장 자격으로 갔어요. 구라파에서는 유럽에서는 윤희상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양반하고 나하고 기조연설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나는 그 일본 경시청에서 방해를 해서 기조연설을 못 하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하네다 도쿄 호텔에서 33시간 억류당했습니다. 네. 제가.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왜 그 랜딩을 못하게 하느냐. 네. 그리고 동경에 있는 선배들한테 그 단학가 그때는 수상도 단학가고 본부상도 단학가입니다. 네. 단화상 단학가 본부상한테 내가 100만 불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뭐 네. 이러고 나니까 일본은 또 재미있는 나라예요. 네. 마루야마 상이라는 그 입국 심사관이 와서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당신 그 랜딩 상륙을 시켜줄 테니까 네. 거기서 취하할 수 없겠느냐. 예. 근데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게 1980년 8월 15일입니다. 예. 80년 8월 15일. 예, 8.15인데 일본 전전통 회관에서 크게 이제 8.15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태극기 걸고 했죠. 네. 그런데 윤희상 씨가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조연설 대회에서 못한 걸 거기 강연에서 했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회의를 했는데 저는 미국 대표죠.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민통이 와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한민통과 구라파나 일본의 한민통은 같이 동조할 수가 없구나. 아하. 그래서 깨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떴다 내리면 서울인데 네. 여권이 없으면 못 가죠. 예. 그래서 떴다 밤에 다시 태평양으로 나갔죠. 네, 쓸쓸하게 예. 1980년에 고국을 떠난 지 8년 만인데 네. 그 돌아왔는데 그다음에 김대중 씨가 제2차 망명을 왔어요. 미국으로 온 미국으로 거죠? 네. 82년에 예,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옛날 그 양반 첫 번째 대통령 나왔을 때 제가 공보비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아는 사람이라고 많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자기 비서한 놈이니까 예. 할 수 없이 이제 저를 잡아가지고 사무실 만들어 달라 뭐 해서 내가 수발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김대중 선생에게 네. 뭐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생에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예. 그 선생님하고 아주 근사한 데가 많아요. 비슷한 데가 네. 많고 그 양반이 그냥 단순하게 군사구태타 일으킨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자기도 많이 인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쓴 졸작 책 중에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나 오늘 가져올까 잊어먹었네. 아, 예. 그 일본에서 일본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이 아주 비슷해요. 네. 이 사상적 네. 고뇌나 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귀국해서 돌아올 때쯤은 박정희 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이 2012년에 박근혜 후보를 돕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저거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예.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과.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1971년에 예. 제가 이제 예. 공보비서를 하다가 예. 이제 그만두게 되고 예. 그 후에 이제 87년 말에 돌아와서 민주당에서 새정치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2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선 마지막 때 그때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셨죠. 저를 한번 부르더니 북한에 가서 네. 북한을 좀 자세하게 보고 와라. 네. 그리고 좀 정상회담을 한다 어쩐다고 하는데 내가 참 그 북한에 대해서 신뢰가 좀 덜 간다. 네. 그리고 그때 YS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중앙정보부에 있는 대북 전문가들 많이 잘라버렸어요. 네. 그때 뭐 한 500명이 잘랐다는 소리 있어요. 예. 그리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이종찬 씨를 국정원장 시켜가지고 그렇죠. 또 한 100여 명 잘랐다고 예,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북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네. 휴민트도 없고. 예. 그래서 자네가 가서 냉정하게 좀 보고 와라. 네. 정보가 끊어진 경우에는 상호 그 의심 때문에 예. 의외의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네. 그래서 방법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제 방법 내용 빼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임동원이었어요. 예. 임동원 선배의 도움을 많이 받고 혹시 뭐 제가 그때 뭐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갔다 와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제가 아마 임동원 후임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갔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가서 누구를 만나신 거죠? 그것은 아직까지 밝히질 않았는데 네. 그저 뭐 장성택이도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입장이냐면 남북이 분리돼 가지고 예.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그들 말대로 남재성 국회의원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근데 그 전에 예. 서경원 의원하고 조세영 의원이 한번 갔는데 예, 서경훈 의원은 미리 미리 포기고, 그래서 감옥석을 갔고 예. 조세영 의원은 함흥에서 하는 뭐 국제 의원 연맹 회의에 예. 통과 예액으로 예, 예. 2박 3일을 지나갔어요. 예, 하루는 와서 함흥에 갔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평양 고려 호텔에 자고 그냥 오신 분이.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나는 우리 공식적으로 가신 거는 공식적으로 예. 특사 자격.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특사가 이제 밀사지 그때는. 밀사. 예. 그렇지만 저쪽에서 그 받을 적에 뭔가 신임장 그렇죠. 같은 거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이죠. 있고 이제 김대중에 가까운 사람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혹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는 예. 말씀 안 하셔도 예,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을 갖고 가신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없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그걸 가져가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다. 아 그냥 구두로 해라. 예, 구두 구두로. 메시지로만 예. 전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뭐 김정일을 제외한 뭐 어지간한 요인은 다 만났죠. 그런데 하여간 참고로 뭐 몇 박 며칠을 가신 거예요? 8박 9일인가? 꽤 오래 계셨어요. 7박 8일인가 8박 9일이죠. 근데 그래서 평양에만 계신 거예요? 별거 다 봤죠. 아 평양 말고도 다른 곳도 저기 묘양산에 네, 그 네. 김대중 저 김일성 별장, 그 네. 향산 호텔 네. 요새 김일성 김정일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수령 둘이 모시는데 네, 뭐 혁명 열사 혁명 열사령 뭐 다 봤어요. 거겠죠. 다 봤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김대중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 네. 많이 나에게 자랑을 막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네, 네. 특히 그 중에서 과학진흥에 관한 발전상도 네. 꽤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말의 그 요약은 항상 현금을 요구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큰 돈을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생각을 난 뭐 뻔히 알 수 있죠. 예. 가는 곳마다 극진히 대접을 받았고 뭐 유혹도 많이 받았고 예. 내가 두 사람이 수영원에 있었는데 수영원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소위 잡돌이 한다 그러죠. 니들 실수하면 죽어 뭐 이러면서 했는데 밥을 먹으면 저쪽에서 인민 가수가 네.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주고 뭐 이럴 정도였는데 돌아와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네. 딱 들어가면 문이 쫙 열리고 대통령 가서 단독 보고를 했는데 네. 이런저런 얘기 보는 데서 다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딱 하나 그런 것은 선생님이 거기다가 돈을 크게 주면 큰일 나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래?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부메랑으로 나중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걸로 안 하면 저것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을 좀 찔끔찔끔 주거나 그러지 절대 큰 돈 주면 나중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원했던 거는 남북 정상회담. 정상회담 하고 싶고 근데 이 사람아 뭐 어쩌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집권 2년 차거든. 네. 집권 말이라면 모르지만 노무현처럼 하면 곤란하죠. 네. 집권 2년 차니까 3년 차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빼셔야 합니다. 네. 잘못하면 선생님의 찬란한 민주화 투쟁이 퇴색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햇볕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햇볕 정책 4개론을 내가 붙였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능신능골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큰 돈 줄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양보를 안 해요. 어지간하면 그 양반이 제가 18년 동안 그 양반 스피치라이터를 했으니까 그렇죠. 보통 지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 네. 집에서도 살기도 많이 네. 살고. 그 선생님이 자꾸 그렇게 억지 쓰는 것이고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좀 서두른다는 소리 중에 이 사람은 자네가 그러면 돼. 아니 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양보를 안 했죠. 네. 근데 양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그래서 그럼 자네는 국회 가서 이래. 자네 여기서 빠져. 알았습니다. 제가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때는 비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현역 의원이었어요. 현역 의원. 의원인데 이제 와서 나를 뭘 좀 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전은 한 달 후에 뭐 송호경이 상에서 만나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 추억이 있었는데 내가 빠졌죠. 그래서 제가 김대중한테 팽당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그걸 받아들였으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했었고 네네. 뭐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일 이후로 DJ와 독대를 하신 적이 못했습니다. 그 전에 독대가 많았는데 네. 그 일 이후로 독대를 못 그 전에는 독대라는 게 일상적으로 예, 했죠. 예, 일상적으로 예, 했는데 예. 그때는 DJ 주변에 가 이제 좌파들이 쫙 짜 있기 때문에 네.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했고 그래서 그게 예, 계기가 됐군요. 예, 네. 그래서 한 8년 동안 또 정치적인 방황을 했고 애를 많이 먹었죠. 애를 많이 먹고 심지어 DJ가 세상을 떠날 때도 네. 조문도 제대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웬일이야? 이런 식으로. 동교동계에서 예, 동교동계에서 그 국장 그쪽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저건 예. 김대중과 갈라진 놈 예, 이렇게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교동계뿐만 아니라 동교동계는 적당히 하죠 참여자. 근데 예. 다른 신흥 그 측근들 있잖아요. 예, 예. 아니 웬일로 김 의원 여기 오셨어? 예.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온 것처럼 이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느끼면서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떠나는 분에 대한 후하게 예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가 나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그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내 측근들 몇 사람 데리고 기차 타고 목포 가서 배 타고 하이도 갔어요. 네. 하이도 그 생가에 가서 예, 예. 그 양반을 보내드리는 이제 일정을 했는데 하이도에 계신 분들은 내가 왜 왔는지 잘 몰라요. 그냥 누가 파견해서 예, 예. 본가에 가서 뭐 해라 그런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년 김대중이 꼬마 때 살던 집에서 탁 바다가 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예우는 갖췄습니다만은 네, 네. 김대중 선생이 지금 하늘인 나라나 지하에 계신다면은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내 말을 안 들었던 것이. 그리고 그때가 고난의 형국의 마지막입니다. 네, 예. 내가 다 보이거든. 네. 조금만 참으면 예, 쟤들이 예. 좀 미안하지만 손 들고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합시다. 제가 그 문제는 착실하게 선생님한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이 가서 무슨 결국 그 돈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 대북 송금 사건. 그렇죠. 정몽원 그렇죠. 박지원 끼고 했던 정몽원 박지원 4억 5천만 불. 예. 원래 그게 5억으로 잡혔는데 5천만 불이 어디 중간에 증발됐다는 설도 있고 그럽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2012년에 지금 문재인과 박근혜 둘이가 붙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예.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예.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그 1등 공신이라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그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씨가 그러기 전에 북한에서 거대한 선물이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태극 요새 호랑이 띠죠. 네네. 큰 호랑이가 벌려놓으면 한 4m 이상 되는 큰 호랑이 표구가 하나 왔어요. 네. 그 깨끗한 털에다가 이빨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좀 갈아 끼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요 하니까 위원장이 보내신 거라는 거야. 네. 김정일이가 동갑입니다. 네, 동갑. 김정일이가.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도 선생께서 평양을 왔다가 휘젓고 간 것이 이게 자유주의자는 분명한데 네.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동안 그때 뵙지를 못해서 우정의 표시로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받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려면 내가 어디가 또 신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거 안 받으면 저는 죽습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심부름을 온 사람이. 예, 네. 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가 그렇게 크게 놔둘 데가 없어요. 네, 조그만 네, 아파트여서. 그래서 제가 경주 김가입니다. 네. 근데 종친 회장을 좀 오래 했어요. 한 10년 했습니다. 네. 우리 경리 담당 이사가 한번 우리 집에 왔더니 회장님 이거
이거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왜? 이거 괜찮은 거냐? 이거 한 1,500이나 1,600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가져갈래? 할게. 이거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니한테 주되 나중에 필요하면 돌려줘. 그게 아니 뭐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줘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한 몇 달 후에 이제 노무현 선거가 가까이 왔을 때 사실은 저도 그 이번처럼 대통령 경선에 한번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재선됐을 때니까 요새 뭐 박용진이나 이런 젊은 청년들 나오잖아요. 연습으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없었지만 하여간 한번 나오겠다. 그 지방 유세하고 하니까 그런 차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뭐 평양에서 왔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 못 하겠어요. 이름은 좀 아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 출마를 하신다는. 근데 당신이 어디서 들었어? 아니 뭐 우리가 뭐 전해드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왔다고 그래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뭘 적극적으로 지원한단 말이오? 우리도 꾀가 있습니다. 1,000만 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경하겠죠. 야 이거 문제가 되네. 그래서 그때 내가 경선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그대로 요새도 적용하면 이번에 대선이나 아니면 그전 대선 전에도 평양으로부터 그런 음향으로서 뭐 설사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을지언정 적어도 구두로라도 지원의 혜택이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대충 짐작하면 나오죠. 근데 그분은 평상시에 아시던 분이었어요? 평양에서 왔다고 얘기하시는 평양에서 제가 그 고려 호텔에 1,502호실인가 아주 VIP실이에요. 거기서 보면 주체탑이 탁 보이는 그랬는데 그 옆에 보통강 호텔에서 세계 정세와 역사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하자. 해서 한 4사람하고 제가 토론을 했어요. 뭐 그 양반이 저들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빠삭이란 게 왜 옵니까? 왜 이럽니까? 뭐 쓸만하죠. 그런데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제가 저는 이진학 씨도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좌익 사상 책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도 몇백 권 읽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토론에 뭐 막스, 레닌, 엥겔스 이런 것은 충분히 내가 대거리를 할 만한 준비는 돼 있었던 입장인데 뭐 세계사 그야말로 역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향하는 자유주의가 뭔가를 설명했어요. 설명해서 나는 당신들이 다 하지만은 이 세습 정권이라는 건 안 맞는다. 이 20세기에 아니 좀 완만한 모디스트한 사회주의를 한다면 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게 안 맞는다.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 몇천 년 동안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성씨를 쓴 사람이 이게 뭐냐? 좀 풀고 살자. 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이좋게 맥주 마시면서 오래 한 서너 시간 동안 얘기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섭지. 이 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예요. 들락날락 하는 것이 옛날 성시백 같은 사람이 와서 난리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북한은 이제 정식으로 첩자노로 사는 사람이 몇만 명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빠졌어요. 빠지고 나니까 그때 홍보위원장을 하셨던 조세영 의원이 저를 경선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16개 그 컨벤션을 벌는 제가 경선위원장으로 시작하면 제가 이제 뭐 개회사하고 이제 그런 걸로 지내면서 하다가 보니까 노무현하고 친하게 됐어요. 노무현이 그렇게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또 나 대신에 그걸 받지 않았나 하고 의심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하여간 그때 후단협이라고 아시죠?
후단협으로 다 정몽준한테 가버리고 예. 여기는 정대철, 네. 이상수, 김경재 셋만 있었어요. 네. 다 가버렸어요. 예. 그 노무현 인기가 막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무슨 뭐 정몽준한테 무슨 돈 받으려고 그걸 하는 일이 있냐 예. 그러지 말자. 예. 그러나 우리는 당선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네. 강력한 야당의 입장으로 끝까지 가야지 그런 법이 어디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3시간 했는데 죽기 살기로 했죠. 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당선되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이해찬 의원도 안 가고 이제 거기 있었죠. 예. 이해찬이가 기획 담당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뭐 러브샷 하고 뭐 하고 그런 거 있죠. 네. 그게 다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네. 아주 저도 좋아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뭐 아주 예. 좋고 예. 우리 술도 많이 잘 마시고 네. 저기 석유 호텔 가면 조그만 그 바 있어요. 네. 7층에 예. 거기서 홀짝홀짝 나오고 많이 대거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껑충 뛰자면 대통령을 물러나고 그 봉화마을에 계실 때 나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한 번은 정대철 의원이 갔다 오더니 정대철이 나하고 한 3년, 2, 3년 차이입니다. 형 하고 옛날부터 부르던 잘 아는 사람인데 형 하고 전화하고 왔더니 전화 오기 전에 갑자기 노무현 그리고 세상을 버렸다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그래? 그러고 있는데 정대철이가 전화가 왔어요. 형 내가 말이야 엊그제 봉화마을을 갔는데 그 노통이 형하고 화해시켜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버렸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노무현이가 나에게 했던 어떤 물리적인 고통 뭐 이런 것을 용서했어요. 순간에 저 사람이 나와 화해하고 싶어 했구나. 그러니까 왜 갈라지시게 된 거예요? 갈라지니까 이제 당을 깨고 당 깨는 건 제가 알겠는데. 당을 깼는데 네. 나는 당 깨는 거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에 당신 대통령을 만드는 당을 깨고 나가면 되겠느냐. 그런데 하여간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글로 안 왔어. 안 왔죠. 안 쫓아왔다고. 예. 노통은 이제 서운하다는 거죠. 서운하죠. 그리고 이제 저 적수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꼬마 민주당 하지 않았습니까? 꼬마 민주당 하니까 뭐 열린우리당 패거리에 밀려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하나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냥 쇠락했죠. 그때 결정적인 거는 그 노무현 탄핵 국회 때 그쪽에 찬성했다라는 쪽인 것도. 근데 찬성을 한 것은 당시에 그것은 이제 조순영 대표가 그때 이제 한나라당하고 이제 그걸 짜고 그걸 했는데 저는 그때 최고위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탄핵하면 이거 곤란하다. 그래서 김근태가 원내총무였어요 그때. 저하고 같은 김씨예요. 좀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는 뭐 다른 사람이었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김근태 때 전화를 해갖고 만나고 하면서 그 왜 노무현은 자꾸 우리를 그러니까 도발을 하냐.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해라. 이거 탄핵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그 3분의 1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엄포를 빵빵 놓는 거지. 우리가 3분의 2 다 됐으니까 말 한마디만 좀 미안하게 됐다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정도만 해라. 그럼 우리가 안 할 것이다. 근데 노무현이가 그날 당일따라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우리 사무총장이 강훈태였습니다. 강훈태가 ALS를 돌리고 아침에 딱 가셔서 형 이거 좀 보시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막 도발을 하니까 밤새 탄핵시켰는 게 76%가 나오더라고요. 국민들이 여론조사로 흥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정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세상을 떠난 김근태가 원래 그 계급장 벗고 싸움하자는 사람 아니에요? 형 나 포기했어. 그 전화 와서 왜 노무현 말 안 듣네. 그래서 저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완전히 좀 정신이 가버렸어. 내가 도저히 못 들으니까 나 이거 손 뗍니다. 이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탄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탄핵표를 찍었지 당인으로서는 몰래 그 안 찍은 놈도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놈이지만 그렇지만은 그때 노무현은 제가 보기에 탄핵이라는 걸 일종의 블랙홀 작전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유도했다는 의혹이 강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 헌법재판소가 뭐 이거 뒤집어지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열린우리당 홀리는 제가 계속 그래서 이건 음모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쫄딱 망했죠. 결과적으로는 그 탄핵 그 반대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시골의 편리한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로 일부러 올라왔어요. 강남갑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강북을구. 강북을구에서 그냥 그 최우전 마지노선을 해가지고 뭐 그건 다른 사람 양보하고 그리고 조순영 대표는 대구 가고 그런 식으로 바꾸고 했지만 우리는 처참하게 졌죠. 지고 난 다음에 한 7, 8년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는 정치적 불운하로 살다가 그 이제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NLL을 열겠다고 나왔어요. 그때 그랬죠.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 광장에 김정은이를 초청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이 양반이 보니까 대한민국의 좌익 모으면 한 몇십만 모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거 좌익 세상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가 한광옥 제3시가 이건 막아야 된다 해서 온 거예요. 그때 우리 박근혜 후보가 145만 표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걸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각 지역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남하고 호남, 충청에서는 좀 이겨서 올라오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와상창 깨져가지고 145만 표를 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건이 아니고 그냥 지나갔으면 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때 내가 종편을 쉬운 2번인가 3번인가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NLL만 계속 물고 늘어졌죠.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홍보라는 건 반복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하면 문재인 씨가 인천 앞바다에서 북한 놈들이 와서 배 타고 고기잡이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나는 계속 그 얘기만 해서 간신히 51.6%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때도 공교롭게 5.16이에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도 거기서 견제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나중에 형사적 소출을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속된 말로 이런 한 푼 먹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요새 이제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바꿨지만 그 사람을 강남에 아주 웃기는 여자로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 사람이 명색 독일 유학생이에요. 그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그 특보를 하면서도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그 양반이 밖으로 나가는 일체의 문서를 내가 다 스크린해요. 고치고 하는데 고친 게 통과된 것도 있고 통과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야 뭐 그쪽 책임이니까 그런 것처럼 최순실에게 문서를 가서 좀 보여주는 게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강남의 아주머니 의견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글은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됩니다. 너무 페단틱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보통 사람도 읽히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로 돌아와도 되죠? 네, 그럼요. 윤석열 씨가 박근혜의 탄핵 문제를 사법적으로 처단하는 그 과정에서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뒤집을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면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적당히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안 되더라도 할 수 없는데 윤석열이만큼 뭔가 시비를 걸어야만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없으니까 당신 밀어서 우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것처럼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서 우리가 밀겠다. 근데 끝끝내 안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그 연락하는 사람이 이제 안흥열 변호사 법대 2년 선배가 돼요. 그리고 뭐 유아무개
전직 의원 인천 네. 출신에 네. 뭐 이런 몇 분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특히 안변이 네. 자기는 나름대로 나를 거기다 좀 붙이고 싶어서 네.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요새는 포기한 듯 연락이 안 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얘기한 걸 가지고 탁 보내면서 선배님 요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약하다. 그 사과 수준이라는 것이 뭐 김건희 뭐 경력 허위 부풀리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는 정도의 사과를 가지고 어떻게 탄핵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건 사과가 아니라 사죄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기는 윤석열이가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네. 네. 이 문제 때문에 정광훈이하고 또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김경재 네. 우리 후보님이 네. 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하고는. 정광훈은 네. 윤석열을 계속 밀자 이거죠. 네. 네, 그런데 나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자리 뭐 힘없는 장관 한 너댓 개 네. 우리가 받고 이런 네. 식으로 하자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너무 순진해.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같아. 정치에서는 그렇게 승부를 걸어가고 절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윤석열이가 당선돼서 네. 청와대를 들어가면 목사님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승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까딱에 뭐 내가 뭐 황교안이가 배신했다, 김문수가 배신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끝까지 좀 가가지고 당당한 세력 때 의정서를 만들거나 뭐 공동정권을 만들거나 그래야지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난 계속 그 주장이에요. 그 포인트 때문에 지금. 예.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쪽에서 이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김경재가 하는 공개적인 질문을 받기가 아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전 목사에게 그 좀 제발 좀 말 안 하게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은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도 세 사람의 밀사가 와서 저하고도 한참 얘기하고 한 적이 있어요. 네. 아마 그 사람들이 그리 갔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는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김경재를 침묵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네. 돈이 없게 캠페인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한 네.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전 목사는 처음에는 저를 끝까지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뽑아놓고 생색만 내고 네. 뭐 결과적으로 나를 일종의 정치적 아바타 비슷하게 사용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그건 사람 잘못 봤지. 안 하면 안 해도 일단 되면 나는 최소한도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한테 이걸 바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후보 계좌에. 네. 그래서 아니 그 당비 들어온 곳이라도 이쪽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몇십만이 들어왔다고 이제 1,000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네. 30만만 해도 3억인데 네. 뭐 30만이 다 되는지 아닌지 카운트 해봐야 되겠죠. 막 1,000만 동 한다고 그러잖아요. 돈 한 푼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네. 몇 차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거리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네. 예. 나도 그 양반 돈 받고 지원하는 거 내가 그만두겠다 하고 네.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 견해를 발표했더니 네. 저 김경재 저놈아 저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몰았어요. 네. 그런데 저도 성깔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걸 제가 제대로 들었으면 싸움이 크게 났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었는데 그때 내가 딱 코로나가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건국대 병원에서 누워서 며칠 동안에 뭐가 돌아가는데 what's going on 전혀 몰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전 목사가 저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김경재가 아무 말도 안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네. 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좀 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용은 뻔하거든. 그런데 요새는 또 전 목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또 입장을 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도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는지 어쩐지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윤석열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면 언제든지 후보 단일을 할 용의도 있고 네. 네.
또 엊그제 무슨 자유민주 총연합인가 하는 데서 어플을 열어가지고 그 후보 단일화 대상을 누가 줬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9차, 10차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9차에는 제가 좀 늦게 들어가서 2차가 3차에서 들어가더니 처음에는 0이에요. 네. 윤석열 후보가 93% 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9차에는 내가 69고 윤석열이가 25%예요. 바꿔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감히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지만은 저는 이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대변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2012년부터 딱 10년 동안 2022년까지 박근혜의 정치 노선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그동안에는 김대중도 오래 모시고 뭐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적어도 2012년부터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달 말 혹은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느냐. 그리고 저는 그동안 편지 한 장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그 뭐 요새 책 보니까 그 편지 모음가 책 만들었더라고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감옥소에 들어가서 본 적을 압니다. 그 집시위원으로 제가 한 3개월 반쯤 또 감옥소 갔다 나왔잖아요. 2020년 8.15 그 광화문 대회 제가 대회장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상당한 정보는 얻을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신문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 대통령이 대충 돌아가는 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박근혜를 파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양반이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만약 혹시 제 기대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면 그때는 이제 뭐 전화 대세가 그러니까 내가 조용하게 포기해야죠. 물러나지. 그런 입장에. 그래서 내가 뭐 가서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건 없어요. 이것이 운수로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양반이 탄핵 반대 운동을 해서 꾸준하게 했던 광화문 세력의 주체 세력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발언을 한다면 제가 지금 현재 했던 이 미미한 대통령 후보 캠페인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명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당명을 지금 확정은 했습니다만은 아직 공식적으로 안 한 건데 그저께 지금 있는 정당 중에 한 정당이 저를 후보로 모시겠다고 한 사람이 한 두세 정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정당하고 내가 후보와 대표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공동대표를 예우를 해야죠. 당명을 바꾸는 데 동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당명을 생각하다가 제게 당명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신자유당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도 좋아요. New Liberal Party, NLP. 그래서 뭐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난리를 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신자유당 후보로 승부를 걸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우리공화당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차별?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점을 좀 그것이 이제 조원진 대표하고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조원진 대표하고 어울렸다가 뭐 좀 별로 좋지 않게 헤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변희재라든가 뭐 세상에 정미용이라든가 뭐 유여예 박사도 그랬던가 하여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에게 옳은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어디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우리 공화당의 어떤 사람 책임자의 서신을 3번 수신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이 아마 그쪽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조원진 대표가 좀 불리한 것이 그 양반이 좀 친중국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잖아요. 네. 그것이 아마 조원진에게는 좀 불리한 입장이죠. 네, 네. 그 옛날 황 무슨 중국 대사였던 네. 그 양반이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조원진하고 같이 후보 단일화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근데 요새 제3자 측에서 후보 단일화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조원진은 그게 가담을 안 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라고 그런대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 개입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행여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그쪽으로 가버린다면 네. 내가 왜 그쪽으로 가느냐고 항의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운명이 거니까 나는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한 몇 달 되면 80이 되는 사람인데 네. 예? 네. 그거 뭐 욕심한다고 대통령 한다고 나서고 뭐 그럴 거 뭐 있느냐 하고 네. 생각하고 제가 조 바이든하고 동갑입니다. 네, 그렇죠. 바이든하고 내가 친해요 옛날. 네, 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별로 대단하게 캠페인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뭐 주변 사람 얘기니까 일방적일 수는 있지만 네, 예, 예. 국정을 쇄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외교 문제에서 우리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지키고 하는 데는 네. 그래도 김경재가 가장 퀄리피케이션이 제일 나은 사람이다 하는 평가는 꽤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다른 그 예, 두 사람에 예, 비해서. 예, 예. 그래서 그 평가를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네.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데서 나름대로 선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되면 네. 그걸로 만족하고 네. 또 누구하고 뭐 단일화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는 경우에 네. 공동정부한다 해서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면 나는 그 밑에서 늙은 재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정반대가 되면 더욱 좋고 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네. 80평생에 이제 30년 빼고 50년 동안에 거의 한 20년 정도는 해외를 방황하고 네. 나름대로 고독하게 살고 그리고 아이들은 뭐 제 집사람이 열심히 키워줘서 아이들은 다 지 먹을 거 하고 사는 것은 그건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 걔들은 뭐 나한테 뭐 유산 받을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네. 네. 미국의 애들은 그러잖아요. 네. 대학만 시켜놓으면 지들 네. 알아서 하고 하니까 그런 건 걱정을 안 합니다만 뭐 인생에서 뭐 그렇게 꼭 대통령을 해야만 좋다 하는 생각은 없어요. 네. 없지만 이 나라를 가만히 놔두면 이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도 무슨 아침에 이상한 사건 났죠. 네, 갑자기. 예.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야당이 이겨야 돼요. 네. 그래서 윤석열과 개인적으로는 내가 서운한 점이 많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 마지막에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도저히 용서 못하는 그런 대목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 마지막에 그것을 감싸가지고 한 힘으로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접니다. 네. 박근혜를 내가 설득할 수도 있고 네. 또 개인적으로 또 국회에서 15대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네.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고 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친밀합니다. 네. 네. 그리고 쟤를 잘 알고 네. 그리고 특보할 때도 뭐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뭐 이거 묻고 하기 때문에 난 그 양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아요. 네. 사람은 굉장히 사리가 깊은 사람인데 네. 좀 결정이 늦어요. 네. 그래갖고 항상 네. 그 이병기 같은 실장 그것도 네. 우리 동창 아닙니까? 예, 예. 고민을 많이 해요. 예, 예. 그러면 나 아니 각각 빨리빨리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나 뭐 역사는 억지를 쓰면 안 되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좋은 역사적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러나 만약에 안 된다면 그렇죠 우리 국군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하여간 마지막 순간까지 야당에 누가 되든지 네. 안철수가 되든지 윤석열이가 되든지 아니면 부처 소생이 되든지 간에 이걸 뭉쳐서 가야 하고 제가 앞장서는 데 문제가 된다면 나는 밑에서 네. 벽돌 하나 넣는 사람으로 이 나라의
참 영원한 자유주의자로서의 네. 삶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게 제 욕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자유당으로 이제 좀 굳혀져 가는 것 같은데요. 예. 당명은 예. 그 신자유당의 주력 그 지지 세력은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광화문 우선은 광화문 세력 중에서도 예. 저 많이 분파가 많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러나 중심 세력은 그래도 정광훈 목사가 모았던 사람인데 네. 기독교 세력인데 그 중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그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350만 한국 자유총연맹 세력이 네. 제게 가장 네. 강력한 예, 지지 예, 세력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전국에 있고 네. 그리고 뭐 우연이지만은 저를 어거지로 쫓아내고 네. 후임이 문재인의 경희대학교 동기동창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유연맹.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경찰관 출신이죠. 예, 경찰인데 뭐 꼭 그걸 따질 건 아니지만 초대 총재가 정일원 총리예요. 네, 네. 그래서 역대의 총재가 뭐 국회의원을 한두 번 했거나 장관을 했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수준을 네, 있는 네. 사람인데 경찰청장이 들어와도 조금 약한데 네. 이 사람은 경찰청장이 아니고 충북 경찰국장이야. 네, 예. 근데 이제 이름만 경찰청 예, 지방청장으로 예. 바꿨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 네. 그런데다가 이제 문재인 지지만을 막 선언하니까 네. 이반이 많이 있죠. 네, 자유총연맹이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총재를 하는 동안에도 일주일만 한 2-30통씩 전화가 옵니다. 네, 전국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자유총연맹의 중심 세력은 김경재의 노선을 네.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번 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불교의 태고종이 네. 한번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저 네. 단양까지 엊그제 뭐 윤석열도 가고 뭐 네, 갔더라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그 대종사라는 분이 저보다 한 살 위더라고요. 네. ROTC 1기인데 네. 이 양반이 저를 딱 손을 잡지 귀가 막 이렇게 커갖고 진짜 부처처럼 생겼어. 그래서 손을 잡더니 아이 김경재 씨, 내가 당신 동영상을 내가 전부 다 봤어 이러더라고요. 네. 네. 굉장한 호감을 표시해줘서 거기가 옛날 고려의 그 대각국사 의천의 법통을 가져온 네, 데입니다. 예, 예. 강력한 조직이더군요. 네, 예. 거기도 제가 많이 믿고 거기에 저한테 안내해줬던 그 원명 스님이 네. 오늘 아침에도 나 꾸준히 이제 그런 거 보내주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중대한 세력 네. 몇 개가 제 입장을 지켜주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뭐 감히 얘기하기 쑥스럽지만 박근혜의 정치적 그 블레싱이 있으면 네. 충분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네. 하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천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은 강하지만 그렇게 그 욕심을 많이 가지지는 않습니다. 욕심 가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 공중파에서 완전히 저를 뭉개거든. 네. 근데 김동연이가 1.1%인데 왜 거기다 넣어놓습니까? 저는 아마 반드시 그보다 더 이길 수 있어요.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 안 한 걸 해봤어요. 네, 예. 근데 그 사람 그 누구요, 홍석현이 쪽 아닙니까? 네, 여시제 네, 예. 1.2%를 넘어서 왜 김경희는 안 넣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도권의 방송과 언론이 철저하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어저께 국회에서 통과된 거 아시죠? 종편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편이 윤석열, 이재명 불러가지고 판칠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꼭 자신이 만만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일단 같은 조건에서 토론을 벌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크게 질 자신은 없다. 네. 뭐 선방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 예. 그럼 이 시점에서 국민 유권자들이 왜 김경재냐, 네. 왜 김경재한테 표를 찍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무슨 비전이나 뭐 있으신 말씀이죠? 저는 이것이
뭐 민생 싸움을 한다고 해서 뭐 머리에다가 뭐 머리카락 씹는 그런 공약 가지고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네. 나는 이것이 체제 전쟁의 마지막 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냉전의 마지막 종장이 네. 70년 만에 여기서 벌어진 예.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쪽에서 내려오는 그 좌파 세력 중에서 가장 지독한 좌파 한총련이 저걸 잡았는데 저 사람들이 조직이 무서운 조직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세상을 떠난 박원순 시장이 네. 규모가 이재명보다 훨씬 컸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은 10년 동안 1조를 사회단체에다 뿌렸거든. 그렇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박원순이가 살아 있었다면은 경선에 반드시 1등 아니면 아주 가까운 2등 했을 거예요. 이낙연은 처지고. 예. 근데 그 사람이 하여간 의문의 저 세상을 떠났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가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돈 같은 걸 관리해도 절대 자기가 직접 받는 것이 없이 네. 다 이렇게 뿌려놓은 그런 예. 예. 독특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그 바닥의 무대가 경기도라는 큰 땅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가 농담 삼아서 얘기한 것처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근세에 들어와서 경기도 관찰사가 대권을 잡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네. 손학규도 그러고 김문수도 그러고 네. 다 그렇네. 이인재도 그러고 예, 다 그렇네. 실패를 했단 말이야.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잡을 건 좀 힘들 걸 나는 그런 미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세력의 독점적 전체주의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예. 보고 예. 지금 이 보수 세력은 자본주의의 가장 타락한 형태인 일종의 천민 자본주의, 네. 파리아 카피탈리스무스라고 할까 그런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보수들은 말이야 도대체 지도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보수가 저 세력과 생사를 건 투쟁을 벌려서 이것을 이기면 우리가 한층 더 높은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사회주의 세력으로 하면 저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것을 막 소비하다가 엉망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아주 무섭게 그냥 자기들 조선 성 정도로 부를 정도의 그런 비참한 형국에 나와서 김정은이의 그냥 남쪽의 삶은 소대가리 취급을 받는 그런 신민이 돼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대권 싸움이 아니라 체제의 싸움이라고 네.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체제의 싸움을 하는데 야권에 나온다는 뭐 윤석열이나 무슨 뭐 안철수나 그런 것에 대한 뭐라고 훈련, 디시플린 그런 체제 기본적인 사색이 전혀 없는 사람들. 네. 나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평화 세력이면 그런 거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야 할 사람이에요. 네. 하다못해 장기표라도 나서야 할 사람. 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은 그런 네. 커리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아무도 못 나가. 그 사람 왜 국민의힘을 갔어? 그거 잘못된 거야. 딴 것을 해야죠. 장기표. 그럼 내가 너무 잘 알죠. 네, 내가 예. 너무 잘 아는데 고생을 하고 평생을 고생을 하고 네.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하고.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목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방금 전화 받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뭐 이재명에 대해서 뭐 발표하는데 왔었죠. 한마디 할 수 없냐. 그 공교롭게 겹쳤다. 네. 내가 그러고 봤는데 그래서 이 체제를 수호하는 전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왔고 저는 이 북한하고의 문제에서도 옛날 통일은 대박이다는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든 그 아이디어에 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국방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문재인의 군대는 옛날 군대가 형편없는 당나라 군대라 그러잖아요. 네. 당나라 군대만 또 못해요. 네. 그래서는 지금 쟤들이 뭐 초금속 싸고 난리 법석 하는데 국방을 강화한 게 가장 성결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본의 요코스카에 있는 실함대를 네. 한국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제주도에다가 기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네. 응?
그리고 요코스카는 그 지상 액상화가 있어 지진이 많아가고 네. 미군이 좀 불안해요. 예. 내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쪽에 제주도를 국제 항구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네. 난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니들이 그 세습과 그 남한에다 간첩 보내는 일만 하지 말아라. 네. 우리는 그 문제는 엄격한 법치로 다룰 것이다. 네. 그냥 적당히 봐주지 않는다. 그 대신 저는 DMZ를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네.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폭이 5km 잘 봐가지고 이 인천에서 금강산까지가 2억 5천만 평입니다. 네. 예? 이것을 조금만 내리면 5억 평이 돼요. 네. 그러면 인천에서 KTX를 낳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인천에 타면 1시간에 세계 최고의 관광 자원 중에 하나인 금강산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중간에다가 그 산림을 보호하는 뭐 미국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또 동물원 같은 거 네, 야외 네, 동물원도 예, 예. 만들고 철원 같은 데는 풍광이 좋고 햇발이 좋기 때문에 좋은 그 쌀 생산량 네, 갖고 네. 다층 네.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판문점 근처에다가 세계 최고의 그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카지노도 넣고 네. 다 넣는 거예요. 호텔도 넣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내린 사람은 전부 여기서 국제 회의를 하고 네. 그레이트 어드벤처처럼 동물도 구경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다가 유엔 본부를 세우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제5 유엔 본부. 유엔 본부가 뉴욕에 본부 하나 있고 네. 스위스 제네바 네. 스위츠런드에 네. 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있고 네. 네. 그 스위스 것은 전쟁과 의학 문제를 네. 다루고 예. 비엔나 오스트리아는 핵 문제를 다루고 예. 예. 나이로비 케냐에 있는 네. 것은 예. 인종 문제를 다루고 예. 예. 인종과 아, 종교 예. 문제. 예. 그래서 다섯 번째가 지금 각 대륙에 유엔 본부 사무국이 하나씩 다 있는데 아시아만 없어요. 없군요. 근데 네. 아시아가 없는데 이게 중국하고 일본이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일본에 세우면 중국에서 난리 법석치고. 네. 그래서 여기다 DMZ 여기다 세우자 이거야.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그 유엔 총장 하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네. 갈 때마다 반기문한테 그 얘기하고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엔 본부를 세우면 네. 분쟁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니들은 니들의 완만한 소셜리즘 해라 이거야. 네. 그리고 우리는 자유주의자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몇십 년 후에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새끼들이 네. 합치자 그럴 때 그때 합치자. 네. 그리고 구라파에서도 같은 민족이 나라 두 개를 나누고 많이 있잖아. 오스트리아하고 저머니하고 네. 그렇잖아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이런 걸 갖고 싸움을 하냐. 네.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과 리서치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북한에 가서. 네, 네. 그리고 적어도 북한 사람들은 희망 큰데 김경재의 진위를 곡해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유감스럽게 장성택이가 가버려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네. 나하고 참 친했습니다만은 네. 예.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감히 제2의 김춘추가 되겠다고 아, 생각해요. 예. 김춘추가 또 제 선조되는 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네. 그래서 예. 제가 좀 나이가 들었지만 참 지금 80이야 옛날 60만 또 못합니다. 그렇죠.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할 때 70살에 늙은 노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나라를 끌어갈 만한 건강과 정신 상태와 이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나이 같은 후보일 거예요. 그렇네요. 예. 이승만도 저보다 하나 예. 적게 했을 예. 거예요. 예. 내가 79세인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웃고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책임자가 아닐까 하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 뭐 충분히 예. 뭐 일리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금 모든 뭐 뉴델리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우리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를 꺾고
야권 후보들이 어떻든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냐, 정권 교체론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압도적이잖아요. 56%.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만약에 후보로 나서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경륜을 제일 많이 갖추신 나이로만 본다면, 근데 뭐 나이만 그런 거 아니고 온갖 사회적 뭐 이런 여러 정치적 이런 격변기를 겪으신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야권 후보들이 모여서 뭔가 그 야권 단일화를 하는 어떤 분위기를 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할 텐데. 꼭 필요합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륜 같은 거 계시면 뭐 그것은 이제 윤석열 쪽에서 먼저 해야죠. 근데 오늘 윤석열 쪽에서 젊은이들이 좀 올라가 가지고 이준석이가 뭐 왔다 갔다 해서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은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낙관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누가 되든지 한 사람은 모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대단히 문제되는 것이 또 하나의 부정선거 세팅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 2년 후에 4.15 총선 직후에 경기, 서울, 인천에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63대 36으로 조작됐던 걸 제가 최초로 폭로했습니다. 제가 최초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 제가 민주당 쪽에 제 친구나 후배나 부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가까운 놈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딱 잡혔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네 얘기를 지금 조용하게 종합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네 나한테 고백해라. 너 안 하면 이건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 이름 대가지고 내가 물겠다. 그러나 네가 그 내용을 설명하면 네 이름은 철저히 내가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게 없대. 형님 무슨 얘기냐.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놈아. 니나 나나 다 프로 아니냐. 그래 나중에 맞잖아요. 63대 36이. 그 딱 맞잖아요. 그래서 양정철 팀이 했겠죠. 그런데 걔들이 지금도 안 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막는 일에 전 국민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현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급습을 하는데 가서 그 기계를 다 체크해야 합니다. 그 기획하고 이제 저도 그 기계를 좀 만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갑돌이 카운팅을 하는데 갑돌이를 뭐 500장 모아가 착착 세는데 3개 중에 하나 저리 살짝 빠져가게 하는 것은 그건 작동만 그냥 빠집니다. 그러면 쓱 하면 이건 500개를 맞고 하나는 빠지고 그런 작업을 체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야권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체크하고 그거 하지만 딱 사진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 시작할 때 당시에 그것을 고기가 그대로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QR 코드 뭐 배춘입 입장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막는 방법을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죠. 얘들이 지금 진짜로 뭐 하려고 하는지 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병사들이 200만 원 돈 준다는 얘기는 하고 앉아 있고 그건 오래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오래전에 그거 제 공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약을 그냥 200만 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취직 못하는 애들 나왔구만 최저임금 받기 위해서 군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그것을 청년들이 간단히 요약하면 청년들이 자기 개발과 훈련을 하는 기회를 심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뭐 인터넷도 있고 무슨 목공도 있고 전기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나오고 돈을 차근차근 계급에 따라서 주되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주면 안 돼. 예를 들면 150만 원을 받는다면 30만 원을 용돈으로 쓰고 120만 원을 저당해. 해가지고 나올 때 한몫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끝내고 탁 나오는 청년들의 주머니에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인데 이거 무조건 200만 원씩 돈 주는 저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선호와 그런 미세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애들이야. 이건 아주 유치원 정도야. 너무 그런 걸 몰라. 그냥
그냥 군용 공부하다가 검사 돼가고 26년 동안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 몇 년, 너 불어 뭐 이것만 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야. 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건방진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한번 대통령 수업을 좀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가 된다면 제가 만약에 청와대 주인이 된다면 그런 사람 국무총리도 시키고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좋은 정치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제가 뭐 또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아서 최고의 내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스트는 저에게 인재 풀은 저에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거 뭐 예를 국무조정실장 하면 네. 할 사람이 15명 정도가 제 컴퓨터에 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위원회 제가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 보면 대충 압니다. 이거 누구 할 거. 아이고 뭐야 뭡니까 소득 주도성장? 네. 그거 하는 놈 내가 누군지 잘 알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합니까? 문재인도 참 불쌍해. 왜냐면 문재인은 보는 눈이 없거든.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대단히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김경재를 하나님이 뽑았으면 네. 도움이 많이 되겠다. 나 그거 안 해도 네. 관계 네. 없어요. 네. 나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덜어 합니다. 덜어하고 뭐 내가 신앙심이 그렇게 강한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버지니아 신학교 150회 졸업생입니다. 네. 신앙심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또 그런 소명을 주신다면은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 보면 우습게 보일 거예요. 제가 뭐 어디 여론조사도 안 뜨는 놈이 뭐 괜히 큰 소리 치네 이러겠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어떤 정치 경륜이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 제가 예. 혹시 안철수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을 좀 해주신다면? 나는 저 윤석열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러십니까? 우선 안철수는 개인적으로 흠결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철수했다고 사람이 빈정대고 네. 하지만 네. 필요할 때 철수를 하는 거고 네. 철수하기 싫을 때도 철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 부인이 내 고향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그 집안을 내가 잘 아는데 순천인가 보죠. 예, 집안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을 나오려고 했을까? 네. 처음에는 쥐가 잘하면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 손정희를 뺨치는 사람이 됐을 게고 그저 무슨 뭐 구글이니 뭐니 별거 다 했을 텐데 왜 대통령을 나오려고 했을까? 이번에 삼수인데 적어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가끔 제가 그 생각에 누가 친구들이 야 안철수가 대통령 되고 네 보고 총리해라 하면 너 할래? 그러니까 하지. 그래서 야 너 창피하지 않냐? 창피한 거 없어. 나는 노익장하는 국무총리에서 한 1년 동안에 천하의 탕평책으로 싹 사람 모아놓고 내가 딱 사퇴하면 되지. 응? 그러면 안철수는 정직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뭐 요새 보니까 대학도 동창이지만 미국에 유펜도 다녔더라고요. 네. 그렇죠. 유펜도 예. 이쪽에 예. 필라델피아 아니고 예. 저쪽에서 예. 이제 뭐 간이 뭐 예. 다녔다고 하고서 그래서 외국도 좀 잘 알고 특히 무슨 뭐 사건이나 뭐 경제적 이런 게 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군대 안 간 사람은 아예 공직에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핑계가 있어도 네. 나중에 공직을 하고 싶은 사람 어거지로 군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 시절에 그 군대 안 가는 핑계 가지고 제대증 가지고 이렇게 날리고 했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뭐 근거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시절에 군대 안 간다면 난 전부 가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새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만 좀 사회가 깨끗해지려면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돈 먹고 그런데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우리는 워낙 그런데 기본적인 재주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근처도 안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적당히 살다 보면 대한민국에 먹고 살만한 경제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치만 가지면
정말 2050년 정도에 세계 1등국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에게 이제 선택이 달린 거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는 절대로 밟을 수가 없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 선거 투개표할 때 전국의 부정선거 감시단이 각 투표소 개표소에 에어싸고 있어야 합니다. 몇천 명씩. 그러면 사람이 겁납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그때는 또 안 나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아무리 부정선거를 하려고 해도 가슴이 떨리거든. 그럼 신자유당이 좀 나서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부정선거 막는 정창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교연합이니 그런 사람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정창화 목사가 고교연합 상임 회장으로 좀 출마해 주십시오. 전화가 왔더라고요. 메시지가 다 저는 사회 단체하고 일정한 관계가 다 있습니다. 누구하고 뭐 일파만파의 김수열이 누구 장기표 황장수 다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나한테 그냥 제가 이거 중요한 시절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특별히 저하고 악감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노무현도 나를 까목서로 열을 집어넣었지만은 왜냐면 네 50억 받지 않았냐 내가 그 얘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지만 그리고 8천억 받은 거 그거 내가 그 얘기했거든. 근데 왜 그게 뇌물이냐 하고 내가 열흘 동안 감옥소 갔지만 그래도 막판에 화해하자고 돈 받으러서 난 노무현이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중도파 중에서도 저를 찍을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뉴델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윤석열 후보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또 뉴 페이스로 연세는 가장 오래되셨지만 김경재 후보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기출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국민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80 가까이 여기 보고 합니까? 네. 80 가까이 돼가지고 주착스럽게 무슨 대통령 하느냐고 그렇게 채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 집사람이 3년 전에 유방암 재발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보수예요. 훨씬 보수고 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자기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 박근혜를 꼭 끝까지 보호하시오. 그리고 다른 생각 말고 열심히 그걸 보호하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슨 자리를 하든지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 그리고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펜실바니아 대학의 창설자가 프랑클린이거든. 벤자민 프랑클린. 그 사람 대통령 안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미국의 $100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벤 프랑클린 같은 사람이 되시오. 그러면 난 국회 대통령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돼. 관계없어. 그러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오. 그래서 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김경재의 재능과 성실성이 필요하다면 저를 뽑아주시고 저 없어도 나라가 잘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 여러분 다른 사람 뽑아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국가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외국에서 방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도 많이 가고 프랑스도 가고 영국도 가고 독일은 안 가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나만 갔지만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멋있게 이쁘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좀 풀어먹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 한강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한강이 이거 예를 들어 파리의 샌드강에 비하면 이 엄청나게 좋거든. 샌드 보면 좁아가지고요 녹조가 누구 파랗게 쪄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나 비난할지 모르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세계 최고의 마천루를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온이 항상 깨끗하게 나가지고 옆으로는 인천에서 그 바닷물이 색강까지 다 들어옵니다. 기가 막힌데요. 이것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평화 피스 존까지 하면 한 몇십 년 되면 코리아만큼 좋은 데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탤런트가 좋습니까? 그래서 나는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우리 국악도 세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왜 우리가 옛날 핸델이나 그런 사람의 클래식만 듣습니까? 우리 고유를 얼마든지 클래식화 만들 수 있어요.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만든 국악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지금 핸델, 메시아 듣는 거 좀 들을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대한민국 사람이 꿀릴 나라가 아니야. 근데 왜 싸움을 하냐 말이야. 싸움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고 공산주의는 이미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이미 끝났어요. 역사에. 근데 그 찌꺼기 앉아갖고 저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회주의나 김정은이나 이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맹성을 바랍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홍익 인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갈 길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하나 얘기하자면 마지막입니다. 미국이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의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우리를 쉬운 한 번이나 두 번째 주로 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을 충분히 이용하고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위협 같은 게 없어지면 미국은 나가자 말 안 해도 자기들 알아서 나갈 사람들이에요. 예? 그동안 우리 충분히 이용하자 이거야. 왜 그걸 못합니까? 그리고 일본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도 거기에 외국 군대 있는 거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토는 시비 걸어요? 외국에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뭐 민족적 비교 그건 뭐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하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전 세계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 없어. 개인적으로 다 잘 살아. 근데 탄압을 못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야당이 단일화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정말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불초소생이 책임자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밀어주시면 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국가와 여러분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재밌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다음 주 뉴델리 초대석에는 또 다른 재밌는 분을 모시고서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